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타는 아이템을 불나게 털어주는 청년들, 불타는 청년입니다. 저희가 SBS 보도국의 이슈 취재팀 기자들이 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이전에는 SBS 뉴스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유통이 됐다면 오늘부터는 팟빵, 특히 이제 오디오 채널에서도 들을 수 있는 채널에서 저희가 이 방송을 같이 하게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불타는 청년이냐?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슈 취재팀 기자들이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20대는 없습니다, 선배. 아, 예. 만으로 20대 없나요? 만으로 하시죠. 네. 저희 만 30이요. 만 30이야. 네. 얘만 29이야.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유일한 20대를 맡고 있는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원래 저희 이제 처음에는 원래 불타는 이슈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불방용 이슈입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지 못하는 이슈를 좀 더 저희들끼리 좀 편하게 청년들의 시각에서 좀 털어보려고 만든 건데 이번 주 주제만 저희가 기존에는 리얼돌에 대해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입시,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뭐 논란으로 본 의혹으로 본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청년 주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불타는 이슈라고 좀 살짝 바꿔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저희가 이 아이템을 저희가 리포트를 하면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많았을 것 같아서 리포트를 한 기자분들하고 같이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사회자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30대고요. 네, 저는 오늘 원래 사회가 아닌데 갑자기 그 사회를 맡은 선배가 오늘 기사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잠깐 앉았습니다. 저는 엄청 긴장하신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얼굴 빨개지고. 진짜 생애 36년 최대. 저는 정경윤 기자고요. 네, 다음 또 이렇게 소개를. 네, 저도 이제 막 30에 접어든 청년 기자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아까 간단히 소개해 주셨지만 지난 두 번에 저희 파일럿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리얼돌이고 하나는 조 후보자 딸로 본 입시제도 의혹, 입시제도와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되게 많이 반응도 해주시고 댓글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질타는 질타대로 저희가 좀 고쳐나가고 앞으로도 좀 좋은 컨텐츠 저희끼리 좀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그다음에 네. 네. 저는 이슈 취재팀의 막내를 맡고 있는 원종진이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게 끝인가요? 네, 뭐. 네. 원종진 기자가 이제 약간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바르다고 해야 되나? 예. 네. 지난번에 조국 후보자 따님 아주 민감한 주제를 하는데 제가 또 약간 또 이렇게 다리도 좀 꼬고 이렇게 좀 약간 평소에 원 기자가 그 코어가 좀 약해서 네. 중심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 코어 세요. 여러분들이 코어 지적을 보셨어요? 해주셔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바른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끝나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SBS 이슈 취재팀의 장명 센스와 함께 유일한 20대를 맡고 있는 정혜경 기자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화부터 그러니까 파일럿 2편을 거쳐서 이번 화부터 공식적으로 골라듣는 뉴스룸에 론칭을 하는 거잖아요. 네. 참 감격스럽다고 해야 할지. 네, 불타는 청년이라는 그 장명을 한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선배가 말씀하시긴 했지만 청년들이 주로 관심 있는 주제들.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뭐 외곽에서는 아니면 이제 청년들끼리는 굉장히 좀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도권 뉴스 이른바 제도권 뉴스에서 각 잡고 다루기가 약간 애매한 논란의 지점들이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취재를 해보고 좀 포만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정보를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 팟캐스트를 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팟빵 론칭하는 화니까. 네. 네. 저의 부족한 설명을 또 이렇게 채워주는 훌륭한 패널들이에요. 예, 참고로 저희가 그 지난 두 차례의 파일럿 동안 사회를 맡아주셨던 이경원 기자가 지금 무슨 급한 취재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참여를 하지 못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거 안전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지난 연휴 내내 취재를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리포트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어떻게 준비한 김민정 기자가 좀 먼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그 신림동 그 CCTV 영상이 굉장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밤늦게 좀 비틀비틀 걸어가는 여성의 뒤를 쫓는 거에서부터 정말 집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앞에서 서성거리는 그림까지 생생하게 담겼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거를 보고 아, 이런 일이 하나가 한 건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여성들이 이제 밤늦은 기갓길이 좀 무섭다, 공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게 좀 불쾌하다라는 시각도 있었고 뭐 드러나는 수치로 이게 딱 저희한테 드러난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조사해보자라는 취지로 이거를 착수를 하게 됐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거에 침입해서 이게 성범죄까지 이어진 케이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심판까지 받은 케이스가 한 얼마나 될까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던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귀갓길에 대한 이제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보여줄 것이냐 객관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건데 지금까지 막연한 공포. 그렇죠. 였다면 예, 그걸 예. 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해야 될 자신의 집에서 정말 낯선 사람에 의해서 성범죄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여성들의 공포가 정말 이렇게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실증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그쵸. 수 있을 것 네. 같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분석했다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 저는 이제 집에 가면서 솔직히 뭐 이렇게 뭐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밤길을 가는데 뭐 누가 뭐 나를 이렇게 뭐 쫓아올 거라든지 네. 나에게 해코지를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저희 집 가는 길이 이제 쭉 이렇게 골목길을 쭉 가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면 앞에 가시던 여성분이 힐끔힐끔 뒤돌아보다가 막 점점 걸음이 빨라지고 막 되게 좀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네. 일부러 이렇게 또 중간에 좀 서서 멈췄다 저분 좀 멀리 가고 가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런 이 귀갓길의 무서운 경험이 없었고 네. 또 솔직히 말하면 그 여성분들이 막 그렇게 무서워하고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선량한 시민인데 왜 나도 나를- 내 집 가는데. 나도 내 집 가는데 잠재적인 범죄자. 그래서 좀 약간 좀 왜 이렇게 유난을 떠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솔직히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판결문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네. 아 이게 그냥 이 여자들이 괜히 유난 떠는 게 아니구나. 이 집 가는 길에 진짜 이런 사건들이 빈발을 하고 신림동 사건 같은 게 진짜 그냥 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네. 라는 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랑 판결문에서 분석을 이제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김민정 선배 기사였죠. 네. 판결문을 어떻게 다 뒤져봤어요? 어떻게 뒤져봤어요? 저희가 일단 주거 형태의 유사성이 있는 서울 경기권으로 한정을 했고요. 수도권으로. 왜냐면 처음에 전수를 다 보기 시작했는데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침입 성범죄여도 그러니까 형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처럼 다가구 주택이 막 좁은 지역에 밀집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옆집 담을 넘었다든지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패턴을 저희가 단순화하고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해서 일단 서울 경기권으로 한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청년 여성들의 좀 공포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20, 30대 피해자 거의 나이가 확인되는 대로 20, 30대 피해자로 좀 한정을 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놀라웠던 거는 원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41건이었어요. 그 주거 침입 성범죄를 당한 20, 30대 피해자가 그러니까 올해 7월이랑 작년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41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41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해도 신고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고 그러고 나서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온 것만 저희가 수집을 했기 때문에 41건은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이 가해자에게 응당한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41건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놀라웠던 지점은 그 중에 절반 이상, 그러니까 21건이 정말 이 신림동 사건처럼 낯선 사람이 밤늦게 그냥 사냥하듯이 피해자를 특정해서 집까지 따라와서 집 문을 여는 순간 이제 같이 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러니까 판결문을 모아놓고 분석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그러니까 이른바 신림동 사건을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피해자로 특정이 된 다음 미행을 동반해서 집에 들어갈 때를 노려서 이제 침입을 시도한 경우를 네. 저희가 이제 신림동 사건과 비슷한 경우로 이제 얘기를 해서 판결문을 각자 나눠서 볼 때 유사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 이제 김민정 기자 말처럼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신림동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은 그 신림동 사건의 CCTV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집 앞에까지 쫓아와서 모르는 남자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사이에 같이 따라 들어가려고 하거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경악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작년부터 뭐 올해 뭐 7월까지만 해서도 벌써 수십 건이나 반복이 돼 왔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게 그 중에서 41건에 불과했다.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그거는 훨씬 사건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판결문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한 것도, 그러니까 뭐 경찰청에서는 매해 제공하는 통계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주거 침입 사건은 매해 한 3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연례적으로 내는 그 자료인데 판결문은 저희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그래서 가끔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판결문에 적시된 팩트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작용을 했고 실제로 그 판결문을 보면 이 어떤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제 면식 관계였는지 아니면 이전에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신림동 사건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결문 분석이라는 형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논쟁의 여지가 네. 없는 사건들인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네. 양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확정적으로 1심에서 일단 얘기를 한 게 41건. 그렇죠. 범죄 유형 같은 것도 명확하게 그렇죠. 예. 그 신림동 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좀 부실한 공동 현관문을 이용한 주거 침입 성범죄가 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려 있는 뭐 현관문으로 그냥 들어가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그 방범창 조금 이제 부실해 보이는 곳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노려서 이제 거기를 뜯고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게 주거 형태랑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느꼈던 지점은 이렇게 반지하 형태나 좀 이렇게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창문이 위치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이제 오랫동안 피해자를 관찰해서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관찰하다가 그 창문을 통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좀 이렇게 부실한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12건 정도 그런 식의 유형의 범죄가 있었는데 상당히 주거 형태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좀 실증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 기억에 남았던 거는 배달원이 다시 돌아와서 범죄를 한 거. 주소를 아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소름 끼쳤어요. 그 이제 신림동 유사 사건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 다음으로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음식 배달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했다가 새벽에 다시 돌아와서 저지른 건이 그 사건이 한 3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구나. 여성들이 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요즘 배달앱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막연한 공포를 호소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실제로 이런 범행이 이뤄진 상황들을 판결문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는 더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잠재적 성범죄자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하거나 당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니까 항상 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판결문에서 이런 식의 범행, 그 배달하는 거를 이용해서 좀 집을 특정하는 수법을 사용한 범행이 있었다는 걸 보니까 좀 두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원종진 기자는 어땠어요? 이게 막연한 공포라는 또 두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런 좀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좀 혹시 변화가 있던가요, 생각에? 그러니까 저는 저희 일단 어쨌든 보도의 그 의미를 찾자면, 그러니까 약간 그 동안에 이제 저희도 이제 보도를 하고 기사를 쓰고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 위주로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이 귀갓길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약간 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소비가 됐던 것 같아요. 요 사건, 저 사건, 그 사건 이렇게 있으니까 누구 다리 만진 사람은 여성 귀갓길에 대한 불안감은 이런 거다. 코 만진 사람은 요런 거다. 꼬리 만진 사람은 요런 거다. 라는 식으로 산발적으로 됐던 걸 저희가 진짜 판결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특히 주거 침입
해서 이뤄지는 가장 안전해야 되는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딱 특정을 해서 사냥하듯이 따라와서 그래가지고 집까지 들어가서 하는 게 진짜 많더라. 절반 거의 넘었나요? 가깝죠? 네, 절반 가깝더라. 뭐 넘더라. 그리고 또 나머지 뭐 그런 정말 그냥 도시괴담처럼 떠돌던 뭐 배달원이 그랬다더라. 뭐 문을 열고 그랬다더라 하던 그게 도시괴담이 아니다.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실은 이제 이런 주거침입 성범죄가 그냥 뭐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고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이렇게 유형별로 또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런 지금 사건이 일어난 이제 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를 들면 신림동 그런 현장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 안심기각기를 중심으로 한번 다 현장도 나갔다 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그러니까 토론을 거치고 고민을 했던 지점이 결국에 이제 판결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이제 있지만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접촉해서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건 현장 자체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거지 인근에 가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담이고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현장 취재를 할 때도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딘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찾은 결론이 그 여성안심기각길이라고 그 나라 지자체에서 여성들의 뭐 특정을 했죠.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제 뭐 밝은 귀갓길로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몇 가지 거리가 있는데 특히 그 사건 발생지로부터도 그렇게 머지않은 곳에 지정이 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가서 점검을 하는 식으로 좀 그 문제는 현장 취재 문제는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안심기각길을 중심으로 주변에 예, 있는. 예. 근데 이 이름이 진짜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안심기각길인데 안심할 수 없는 길이다. 네. 가보니까 어땠어요? 그 뭐 일단은 이제 저희 그 보도 내용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 혹시 이제 다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선배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런 여성 대상 범죄 그 주거침입 범죄가 이런 양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가 첫 번째 보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들여다봤더니 정부에서 그런 여성 대상 귀갓길 범죄를 해결하겠다고 한 대책들이 엉망이더라. 안심 귀갓길을 중심으로 제가 봤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판결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안심 귀갓길을 이제 갔던 부분은 이제 뭘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냐 하면 뭐 안심기각길 문제니까 CCTV를 뭐 더 많이 달아라 뭐 엉망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이런 정책들이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실제 좀 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단 제일 그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안심기각길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놨는데 되게 정부가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그 기준상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안심귀갓길이라는 게 이제 집에 가는 길 중에 범죄가 좀 일어나기가 쉽고 위험한 길을 안심귀갓길로 지정을 해서 뭐 CCTV도 달고 비상벨도 달고 방범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데 그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건물 하나를 짓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몇 평 이상에는 뭐 소방 시설이 뭐가 있어야 되고 뭐 또 어떤 대피 시설이 최소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안심귀갓길은 이제 계속 이런 사건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정책은 내놨는데 이런 귀갓길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안전한 방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가보니까 이 강남이나 이런 곳들은 지자체 예산이 더 좀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범 시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CCTV나 비상벨이 많고, 네, 더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 뭐 자치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는 곳은 지정만 해놓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CCTV도
없는 곳도 있고 비상벨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안내판이 없는 곳도 있어요. 여기가 여성 안심 귀갓길인지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중구난방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정은 해놓고 실제 이게 지정한다고 끝이 아니라 뭐 이렇게 CCTV라든가 비상벨 같은 걸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선정하는 것도 약간 그 기준이 없고 그렇죠. CCTV나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는 개수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없고 지구대나 파출소의 의지에 따라서 지정되는 되게 적절한 곳이 지정되는지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추후 관리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기자가 취재를 했던 내용 중에 왜 이곳을 안심 귀갓길로 지정을 했냐라고 지구대에 물어보니까 경찰 쪽에 물어보니까 여기 예전에 여기 시장통 근처에서 술 먹고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어가지고 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보도를 하기 전에 정혜경 기자랑 제가 이제 먼저 안심귀갓길 점검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만들러 갔는데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희 둘이 갔던 데도 굉장히 달랐어요. 원래 모르고 갔는데? 네, 그냥 안심귀갓길이 지정이 돼 있고 여기를 좀 점검을 미리 해보자라는 취지로 갔었는데 정혜경 기자가 갔던 안심귀갓길은 굉장히 대로변에 물론 이제 뭐 비상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설치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로변이랑 너무 가까워서 도대체 그럼 저 깊이 구불구불한 골목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갔던 곳은 되게 구불구불한 곳 후미진 곳에 잘 지정은 돼 있었는데 뭐 비상벨이나 CCTV가 많지 않아 거의 비상벨은 없었고 CCTV도 거의 없었고 심지어 가로등도 전체 길 하나에서 한 2-3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취재를 하면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가 1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 이유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기 때문인데 일단 아까 전에 원종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한 팩트로는 여성들의 그런 귀갓길에마다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 실태로 확인이 되었다는 점.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떤 걸 제안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일환이 이제 여성 안심 귀갓길인데 실제 우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그러니까 범죄 예방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대안은 예방을 하는 건데 저희가 판결문에서 다수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그냥 사냥감으로 특정이 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판결문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스타일 괜찮은데 하면서 따라가서 계속 미행을 해서 신림동 사건 같은 것들을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냥 편의점 앞에서 길 가던 여자를 아무나 찍어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걸음걸이를 어떻게 하고 몇 시에 다니고 뭐 술을 먹건 말건 그러니까 특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거나 피하거나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범죄를 확실하게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공허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여성 안심 귀갓길에 대한 어떤 태제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정책의 기조를 좀 새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까지 좀 확장을 하게 됐는데 취재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판결문이다 보니까 처벌에 대한 그 실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그러니까 결국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측면은 이 범행을 저지르면 나는 정말 끝장난다. 큰일 난다. 이걸 가해자한테 심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피해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일단 판결문을 통해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어땠나요? 그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집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실제로 그 성폭행 또 유사 성폭행에 이른 사건들이 14건 정도였어요. 41건 중에. 근데 아까 김민정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줬지만 주거침입 성범죄는 특히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도 좀 중하게 처벌을 하는 죄더라고요. 그게 뭐 친족간 성폭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특수 상해를 동반한 특수 강간이라던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중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인데 그러니까 일단 성범죄 주거침입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형량은 높습니다. 근데 이 41건 중에서 실제로 주거침입을 그러니까 모든 디폴트 값은 주거침입이 된 상황인데 실제로 성폭행이나 유사성폭행이 이른 그 사건이 14건이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실형의 범죄에는 해당하지만 일단 풀어주는 집행유예가 5건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집행유예라는 게 사실 피해자가 입장이 돼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공포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직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니까. 근데 14건 중에 5건이 집행유예가 된 이유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여러 이제 좀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자문을 구해서 들여다봤더니 2가지 이유가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하나가 초범이다. 전과가 없었다. 그 말은 곧 이전에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적발이 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5건에. 합의를 많이 하나요?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네. 4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성범죄 전담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7년째 그 성범죄 피해자만 전담해서 변호하고 있는 국선 변호사 신진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합의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저희 이제 기사 나가고 나서 많이 댓글에서도 그럴 거면 왜 합의했냐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많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합의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이 죄를 용서해서 하는 합의의 개념보다는 형기를 마치고 나서 이 가해자가 그러니까 범행 장소가 자신의 주거지고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분이 찝찝하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그 터전을 금방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서 합의해주지 않은 나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면 어쩌냐 이런 우려를 상당수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합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양형 과정에서는 굉장히 감형 사유로 참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할 정도의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실형에까지 이제 실형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형량이 낮다, 그러니까 뭐 범죄자들에게 적당한 이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재범의 어떤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야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결과를 보고 안심을 좀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양형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취재 과정에서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법률적인 거를 좀 제외하고 이제 그냥 기자이자 그냥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남자로서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가해자들이 멀쩡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뭐 회사 멀쩡히 다니고 나이도 뭐 어린 애들도 있고 뭐 90년대생도 있었고 뭐 그냥 회사원 전과도 없어요. 그리고 뭐 무슨 뭐 어디 뭐 과장 이런 사람도 있었고 무슨 또 생협 뭐 이런 거 생활협동조합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죠?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과도 없고 그냥 일상생활을 원래 그냥 하던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귀갓길에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딱 찍어서 저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진짜 사냥하듯이 그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억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혜경 기자 얘기한 그게 것처럼.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진짜 이게 진짜 뭐 뿔 달리고 막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진짜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냥 일상의 남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범죄자로 돌변을 한다. 그게 불안감의 원천이죠. 네. 여성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뭐 그런 뭐 선배들이랑 뭐 얘기하고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항상 남성 인권의 입장에서 항상 남성들을 다 그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하면 안 되고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강하게 해왔고 뭐 지금도 그 소신에는 큰 변함은 없습니다만 근데 그 불안감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평범한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그 인식을 주려면
저는 이게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거 좀 더 세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그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추행하고 이런 게. 그래서 진짜 이거 하면 인생이 진짜 갈 수 있다. 진짜. 실제로 저희가 판결문 보면서 그러니까 41건에 불과했지만 뭐 많다면 많고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여성 저희끼리 기자 욕하면서 입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희 단 거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끔찍한 게 많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오죽하겠어요. 리포트의 대가가. 그리고 그 판결문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아까 원정진 기자도 얘기했지만 마음 먹고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길 가는 뭐 혼자 길을 가는 여성 혹은 뭐 버스에서 내리는 여성, 택시에서 내리는 여성을 목격하고 성폭력하기로 마음 먹고 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뒤따라간다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억제 효과가 없구나. 그 되게 멀쩡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쫓아간다라는 게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형벌의 관점에서 좀 억제 효과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양형위원회한테도 좀 물어봤거든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양형에 대해서 좀 올리거나 이런 논의를 할 생각이 없냐, 계획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양형위원회가 2년 임기라서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 새로 그 양형위원이 선임이 들어올 때마다 향후 2년에 논의할 거를 한꺼번에 정한대요. 근데 그때 이미 뭐 윤창호법이라든가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제 몇 가지 그 의제가 정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침입 성범죄는 지금 당장 논의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걸 보면 별로 이렇게 좀 우선순위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슈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세게 그러면은 형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주거침입 성범죄로 만약에 지금 본 판결문 41건 중에서 가장 형을 세게 받았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징역 7년 정도가 7년? 네, 제일 많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언급한 집행유예 5건 중에 한 건은 특수강간으로 그 17년의 징역을 받고 이제 막 출소했는데 그 이전에 그 저지른 범죄가 또 확인이 되면서 집행유예를 받은 그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수강간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까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단 이번에 수집한 41건 중에서 제일 형량이 높은 건 징역 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한 3, 4년? 2년 6월 뭐 3년 정도. 저렇게 7년 정도 나오는 것도 되게 재범이 있거나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 반복돼서. 정도 돼야 이제 7년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3년 뒤면 다시 출소해서 우리 집도 알고 내가 그 사이에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뭐 이건 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분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러니까 가해자와의 합의에 오히려 더 이제 좀 기대를 거는 피해자들의 가족 또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해주면 약정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집으로부터 금방 몇백 미터까지는 이제 들어오지 마라. 만약에 오게 되면 민사적으로 보상을 해라. 그런 식의 어떤 약정 효력이 있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형벌을 받고 나서 이제 보복을 할 두려움보다 그 약정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당국에서 또 언제든지 재범을 할 수 있는 그 가해자들을 관리하지 않는지 그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의문이 남았고 특히 그 리포트에도 언급을 했지만 양형 중에는 이런 징역이나 집행유예도 실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실형 외에도 뭐 전자발찌 또 무슨 보호관찰 이런 부수형들이 따르는데 보호관찰이라는 게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안 거지만 그 교정 당국이 아니라 그 법무부 산하에서 준법 무슨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법무부가 그 이제 이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몇 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건 뭐 방문을 하건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어떤 생각이 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사람의 추이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약정의 어떤 효과를 관계 당국에 좀 기대를 하는 그런 게 될 텐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중에서 보호관찰이 따른 부가적으로 붙은 판결이 한 건밖에 없었어요. 보호관찰. 네.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검찰이 기본적으로는 청구를 할 수 있고 뭐 검찰 청구를 안 해도 판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재판부가 재량으로 붙일 수는 있대요.
근데 아예 검찰이 청구를 한 케이스도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나마 기각이 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랄까요, 좀 범행 그리고 판결 이후에 국가가 이런 가해자를 관리하는 게 전반적으로 좀 미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그 아까 판결문에서 나왔던 유형을 아까 이제 원종진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마음 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뭐 죄의식도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또 처벌 자체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란 저희가 많이 쓰지만 처벌이 이 정도라면 크게 이게 문제라고도 생각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술 먹고 그냥 실수했다라고도 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거 침입하고 이제 성폭행 미수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다른 기자들 뭐 재판 참여한 이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 굉장히 진지하게 피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가 그냥 뭐 떨어져서 그 얘기해 주려고 따라간 거다. 뭐 성폭행을 위해서 이런 이제 가해자들의 어떤 변론 행태가 이런 정도로 하면 형 조금 받고 그냥 좀 어느 정도로만 보상하고 하면 끝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도 좀 저희가 계속해서 이 재판 결과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또 주거침입 성범죄 미수 사건이 발생했죠.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에도 비슷한 사건이 한 2-3건 나와서 다른 팀에서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만큼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안심 기각길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형량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취재를 하고, 뭐 또 청년들을 저희가 이제 좀 대상이 되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청년들이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람들의 피해를 본다 이런타기보다는 우리 주거 형태가 과연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뭐 동네가 좀 별로여서 뭐 CCTV가 별로 없어서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 청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취재를 해보고 이런 안전에 대한 이제 키워드를 좀 더 우리 정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판결문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 범행이 일어난 곳의 주거 형태를 보면 아파트 같은 곳도 없고, 아파트도 몇 건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뭐 교외 지역의 아파트였고, 대부분 한 72%인가가 다세대 주택, 고시원, 그리고 빌라, 원룸 형태로 지어진 어떤 그런 건물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거 형태랑도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고 이런 류의 주거 형태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상당수는 이제 아직 경제력이 없는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고,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모든 주거지가 좀 안전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좀 안전한 곳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원종진 기자 어떻게 그 인터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러면 며칠 전에 했는데 넘기는 거를 너무 자기적으로 넘기고 90년대 뭐 하여튼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어쨌든 이 청년 저기를 이제 요 주제를 이제 취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중점을 두고 우리가 모색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저희가 기사 4개 나갔잖아요. 근데 유독 제 기사에 악플이 많아요. 제 기사가 이제 뭐냐면은 뭐 이런 뭐 여성들이 이제 범죄에 노출되고 하니까 뭐 예산을 들여서 방범 시설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달고 이렇게 해서 뭐 보호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남성으로 추정되시는 분들이 악플을 많이 다세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악플인가요?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여성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거기 달린 댓글 개집이 밤에 돌아다니니까 뭐 그렇게 뭐 저기가 당하는 거지, 뭐 거기에 뭐 그렇게 뭐 돈을 거기다가 왜 쓰냐, 뭐 이런 식의 그건데, 그 댓글들을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이제 근데 또 선배들 거의 기사는 또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제 기사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이제 쭉 보니까 좀 그 남녀를 나눠서 특히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1번 심리적 반발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히 이제 남성들이나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도 많은데 뭐도 많은데 그런데 돈을 투입하는 게 되느냐 하는 이제 1번 심리적 반발감, 2번 그런다고 해결되냐? 거기다가 CCTV 달고 뭐 하고 한다고 그 범죄 없어지냐라는 반응이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저희랑 인터뷰한 여성 청년분들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짚어주는 뭐 그런 대책들 꼬집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게 이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결국에는 이 청년 여성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되게 일단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실제 노동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싼 집 알아보고 하고 가다 보니까 그런 집들로 몰려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청년 여성들이 사는 주거 환경, 그 환경 자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부 정책이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취재가 약간 미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정부에서 이제 뭐 하고는 있어요. 뭐 청년들 대상으로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또 이제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거의 약간 전체 주택 공급 규모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너무 작아요. 그쵸. 뭐 이게 주택 환경을 개선하기엔 너무 작고 두 번째 그 이제 예전에 공급을 늘린다는 미명으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렇게 공급하는 기준을 많이 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좀 퇴직하신 좀 자산이 있는 이 뭐 이제 50대 이상의 분들께서 이 원룸을 이제 짓기를 되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 건축 허가를 받기를. 그래서 되게 최소한의 안전 기준 이런 거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그냥 건물 짓게끔 해서 막 저 뭐 관악구나 뭐 어디 뭐 금천구나 이런데 가보면 막 다닥다닥 원룸들이 팍 붙어 있고 골목길 어두컴컴한 곳에 막 이런데 있나 싶은 곳에 막 이렇게 주택이 공급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좀 많이 풀어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곳들에 좀 이 원룸주나 이런 건물주 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이 좀 추진될 수 있게 좀 계속 취재를 하고 저희가 좀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주거 안전에 대한 대책이 요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존과 직결하는 문제고 이거를 구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정책을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안심 기각길 같은 경우도 저희 뭐 선배 리포트에서도 이제 지적이 됐지만 왜 그 길을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바닥부터 다져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으로선 되게 주목구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대대적으로 뭐 주거복지 로드맵, 청년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국토부에서 내놨던 정책도 있는데 거기 여성안심 주택이라고 공급하겠다고 이제 또 계획을 세웠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딱 1년 하고 안 했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성 청년들만 사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타깃이 되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는 영역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추석 연휴 동안 리포트를 많이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에서 지적을 좀 했지만 더 할 얘기도 더 많고 그리고 주거 안전 문제는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사건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또 지켜보면서 리포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요. 아까 원종진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뭐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방향도 좀 더 정확하게 또 설정해서 저희가 좀 그런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디어나 뭐 제보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청년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불타는 청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조금 이제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고 깊이 있게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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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